상담 및 심리치료 대인과정 접근 스터디 오늘 6번째입니다. 가족 및 발달적 요인들. 자, 우리 홍정현 선생님 나가서 발표해 주시죠. 제6장 가족 및 발달적 요인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사례 개념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는데요. 내담자의 문제를 명료화하고 상담의 치료 초점을 맞춤으로써 구체적인 상담 계획과 목표를 수립하는 데 꼭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번 6장 가족 및 발달적 요인들에서는 이런 사례 개념화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그런 가족 및 발달적 요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4가지 애착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애착 유형은 불안과 회피 두 축으로 인해서 4가지 유형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안정 애착과 3가지의 불안정 애착이 나타나게 됩니다. 안정 애착 유형의 성인 내담자의 특징은 낮은 불안과 낮은 회피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모에 대한 이상하나 과거의 실제 문제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건강한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죠. 자신을 돌볼 가치가 있고 효능감이 있다는 내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관계를 가치 있게 여깁니다. 이들은 상담에 왔을 때 자신의 문제를 안정애착 유형이어도 문제를 갖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자신의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에 대해서 도움을 추구한다는 것에 갈등이 크지 않고요. 상담자와 보다 협력적으로 작업을 수행하고 쉽게 작업 동맹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과 관련된 갈등의 탐색을 잘하고 상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탐색하는 위험도 잘 다룰 수 있습니다. 거부 애착 유형의 성인 내담자의 특징은 낮은 불안과 높은 회피입니다. 이들은 실제적인 고통스러운 문제 경험과 그것의 영향을 극소화하거나 무시하고요. 자신의 아동기 때 어떤 기억들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곤 합니다. 또한 어린 시절에 대해서 과도하게 이상화시키거나 긍정적으로 말하기도 하고 나의 정서적 욕구에 대해서 회피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도움 추구도 회피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비활성화 전략을 선택하는데요. 정서적인 욕구를 가지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부정함으로써 자신과 타인에게서 받을 수도 있는 고통을 줄이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상담 과정에서 친밀한 관계를 피하고 상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의존도 피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지적으로 말하고 개방을 거의 안 하고 거의 감정을 잘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느낄 때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자기에 관한 작업을 잘 피한다고 합니다. 몰두 애착 유형의 성인 내담자의 특징은 높은 불안과 낮은 회피입니다. 현재와 과거의 타인과의 관계에 사로잡혀 있고 때로는 화내고 이상화하고 걱정하는 것이 뒤얽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는 관계의 손실이 엄청나게 큰 공포이기 때문에 늘 타인들이 나를 떠나지 않을지 실망시키지 않을지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고요. 타인에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배신과 버려짐에 대해서 과도하게 강한 반응을 하면서 쉽게 편안해지거나 침착해지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활성화 대처 전략을 선택해요. 자신의 욕구를 좀 더 지나치게 과장하고 가능한 한 많은 반응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타인과의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데요. 주의와 돌봄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 표현을 크게 하고 심리적인 고통에 대해서도 크게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이들은 상담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과 정서 표현을 잘하고 상담자와 친밀한 느낌을 가지는데요. 그래서 초기 세션의 상담자는 강렬하고 매력적인 느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업하려고 하기보다는 상담자에게 위안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상담자가 나에게 잘 반응해줄지에 대해서 늘 걱정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보다는 상담자에게 초점을 두고 그렇게 된다고 해서 상담자가 꼭
주의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내담자 마음속에 자신을 위한 공간이 없다는 것을 좀 지적해줄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음 걱정, 애착 유형의 성인 내담자의 특징은 높은 불안과 높은 회피입니다. 이들은 과도한 불안을 나타내면서도 정서적인 욕구를 회피하는데요. 자기 개방이 낮고 친밀감과 의존성도 낮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인 무가치감과 사회적인 불안정감도 갖고 있고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안정된 방어나 패턴이 있는 대처 전략이 없어서 외연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이들은 거부에 대한 강한 공포로 인해서 상담에 참여하는 것을 잘 피하고 또 왜곡된 생각을 통해서 상담자의 반응을 잘못 이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자녀 양육 방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통제와 애정의 축을 따라서 4가지 자녀 양육 방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독재적인 양육 방식에서 부모는 가혹적이고 통제적이며 비합리적인 엄격한 규율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아이와 상호적인 그런 의사소통도 잘 하지 않고 어떤 이유와 설명도 잘 해주지 않고 또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고 아이들에게 성숙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높은 기대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자녀는 늘 모든 것을 옳게 해야 되고 실수를 해야 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부모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주도성과 긍정적인 자존감을 잃게 되고요. 자신의 감정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래서 분노를 잘 표현 못하고 내면화하거나 때로는 분노를 폭발해서 반응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화학적인 양육 방식을 보겠습니다. 이들의 부모는 따뜻하고 관대하지만 규칙이나 구속을 거의 하지 않고 비일관적으로 행동해서 문제가 되는데요. 자녀는 자기중심적이고 요구적이고 또 타인을 조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늘 타인을 탓하려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요구적이고 화난 특징 이면에는 불안, 우울, 다른 내재화 증상이 발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무관심한 양육 방식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관여하지 않고 자녀의 요구에 반응하지 못하고 아동을 무시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자녀는 거부에 대한 도식을 받게 되는데 상담자는 계속적으로 이 내담자의 이런 시험을 통과한다고 표현을 했는데 내담자가 기대하고 이끌어내려는 무관심에 반응하지 않고 하다 보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작업 동맹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양육 방식. 부모는 늘 자녀의 욕구에 민감하고 따뜻하고 애정을 표현함과 동시에 엄격한 제한과 일관성 있게 정한 규칙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고요. 이런 자녀는 유능하고 안전하게 느끼며 자신이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독재적이고 무관심한 자녀 양육 방식에서 발견되는 사랑의 철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는 로저스의 가치 조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부모는 자녀에게 온전과 정서적인 연결을 닫아버림으로써 자녀의 행동을 벌하거나 원하는 행동을 조영하거나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꼭 언어뿐만 아니라 말소리의 변화, 몸짓, 얼굴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것에서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독대적 혹은 무관심한 부모는 자녀와 거리를 두는 것을 많이 하는데요. 이들의 아동은 수치심에 기이한 자기도식을 발달하게 됩니다. 허용적인 부모는 때로 아동을 숨막히게 하면서 정서적으로 뒤얽히거나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요. 이들의 자녀는 죄책감을 잘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랑의 철의 연속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자녀들은 자신이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법리적인 믿음을 갖게 돼서 늘 내가 뭐뭐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수치심에 기이한 자기의식을 갖게 만든다고 합니다. 심한 사랑 철의 영향을 이러한 아동들은 부모의 불인정과 철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느끼고 그래서
그렇지만 부모에게 대항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또 다시 부모와 약해진 유대관계를 더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아동은 자주 분노를 자신의 내부로 돌리게 되고요. 그리고 정체감 혹은 자기 자신의 마음 갖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이 나를 좋게 혹은 나쁘게 느끼도록 하는지를 모를 수 있다고 합니다. 초기 상담 목표에서는 오랫동안 정당화되지 않았던 내담자의 주관적인 경험을 인정해주고 손상되었던 내담자의 주도성을 북돋아주며 내담자가 자신의 관심을 명료하게 하고 자신의 목표에 따라 행동하도록 초점을 두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모가 자녀에게 학대적인 부모를 제한하게 되기도 하는데 초보 상담자는 내담자가 고통받아왔던 학대에 대해 연민을 표현하고 양육자를 악마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고 내담자가 자신의 경험에 실제적으로 알맞은 감정을 알고 통합하게 함으로써 내담자를 도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관심한 가정에서 아이들은 나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느끼게 되고요. 독재적인 가정에서 아이들은 만약 내가 좀 더 잘했다면 이라고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동은 자신이 부모의 사랑 및 관심을 손상시킨 것은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병리적인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러한 대처 전략이 한때는 필요하고 적응적이었지만 더 이상 필요 없거나 비효과적이고 타인과의 관계를 손상시키는 건지를 잘 탐색하도록 돕고요. 또한 이러한 문제적인 대처 전략이 상담 관계에서도 재현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네. 성격이 서로 다른 것처럼 발달적인 측면에서도 서로 되게 다른데요. 그래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부모는 자녀에게 항상 최선의 것을 다 하려고 노력한다고 믿어야 하고 또한 자녀 또한 부모의 양육 방식에 상처를 받지만 결국엔 자신의 부모를 사랑하고 또 부모의 인정을 얻으려고 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상담자의 역할은 내담자가 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부모 자녀 사이에 현재 관계가 가능한 좋아지게 돕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육자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게 격려해 줌으로써 양육자의 좋고 나쁜 부분을 통합하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상담 과정에서 일관적인 정서적 가용성이 내담자의 변화에 보다 큰 효과를 가진다고 합니다. 상담자의 원가족 경험에서 오는 역전의 문제 역시 나타나게 되는데요. 만약 내담자가 변화하지 않거나 상담자를 실망시키거나 좌절시킬 때 내담자를 포기하는 상담자가 꽤 많다고 해요. 그리고 내담자에게서 철회함으로써 역전의 문제에 비효과적으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담자는 이런저런 방법으로 자신을 회피했던 그 양육자의 경험을 재경험하게 됨으로써 다시 혼자 남겨지고 자기 경험에서 분리된다고 합니다. 상담자는 상담자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을 완전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상담자에게서 이끌어내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내담자는 상담자에게서 부모에게서 받았던 그런 정서적인 철회와 거부가 아닌 연민과 이해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재학습 경험의 중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구조적인 가족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족의 일차적인 특징은 부부관계 응집성이라는 것인데요. 네, 건강한 부모 만약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명확히 정의된 세대 간 경계선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 연합은 안정성을 제공하고 자녀의 적응을 도와줍니다. 만약 자녀가 한 부모와 연합해서 다른 부모에게 대항하면 한계점과 권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불인정을 참을 수 있어야 하고 확고한 한계를 정하고 그들에 의해 조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발달적 경험으로 생겨난 불안정함과 외로움에 대해 연민을 갖고 비처벌적인 방식으로 대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한쪽 부모와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한
자녀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장된 감정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과장하게 됩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칭찬, 비판, 어려움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말아야 하고요. 또한 이들은 강한 부적절감도 갖게 되는데 상담자는 내담자가 갖고 있는 딜레마 양쪽 측면에 대해서 공감적으로 반응해 주어야 합니다. 또 만약 1차적인 연합관계가 부모 자녀 사이에 있다면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혼자 남겨두는 것에 대한 분리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행복에 대해서 즐거워하며 내담자 성공에 대해서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담자 삶의 성공적인 측면에 대한 인정이 없다면 내담자는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갖지 못하고요. 또 상담자는 내담자가 자신의 문화에서 수용되어야 수 있는 방법으로 개별화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부모가 된 자녀가 부모가 된 자녀, 받기보다 부모에게 주어야만 하는 역할 반전이 일어난 자녀에게는 자신에게 필요한 적절한 의존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상담자가 원하는 것을 몰두하는 대신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반복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네. 분리관계의 대립은 매우 중요한데요. 아동은 친밀하게 느끼고 보호받고 소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생각을 지닌 분리된 개인으로 남아야 합니다. 상담자는 분리관계 대립의 양쪽 끝에서 내담자에게 유연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상담자는 민주적인 부모처럼 존재해 주어야 되고 또 상담자는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역전이도 잘 상담자는 자신의 원가족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어야 자신의 역전이도 잘 다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김연아 선생님이 못 오셔서 네. 원래 토론 네, 맞아요. 네네. 다행이네. 네, 토론. 자, 토론 질문 시작해 주시죠. 저는 이제 발표 잘 들었고요. 저는 이제 앞으로 양육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여기 양육 부분이 나와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그러니까 294페이지 보면은 이제 결국 부모는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민주적인 양육을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데 그렇게는 이제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 근데 결국 부모는 자녀한테 잘하려고 항상 하는 건데 대부분의 부모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실수를 하게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한테 잘하려고 했던 방식들이 이제 독재적이든지 허용적이든지 이제 뭐 이렇게 갈 텐데 그랬을 때 이제 나중에 자녀가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나왔을 때 부모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 같이 나누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좀 구체적이면 좋겠어요. 무슨 정확히 질문이 그러니까 결국에 자녀 양육을 실수하게 되는데 그리고 실수를 알겠어. 네가 생각한 정답을 얘기해봐. 너가 지금 정답을 생각하고 이미 이 질문을 하니까 질문이 안 튀어나오는 거 아니야? 티났어? 궁금한 게 아니니까 지금 질문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자녀가 어떤 그런 부모의 그러니까 부모는 잘하려고 했지만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자녀가 표현하기 시작했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주거나 어떻게 그치, 반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저 같은 경우 저도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어렸을 땐 몰랐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 이제 부모에 대한 그런 뭐라 해야 될까 이런저런 감정들이 뒤얽히면서 좀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자녀도 그게 정확하게 정리된 채로 표현이 잘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갈등만 깊어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서로가 알 수 없는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정리가 되면서 그거는 그렇게 이제 대신 부모를 이해하면서 그걸 이렇게 좀
잘 넘어갔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궁금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상담을 해서 이해를 했다 이거보다는 네. 상담을 했더니 무엇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있었다. 사실 이게 궁금한 거거든. 그게 그럼 얘기할 수 있는 게 상담을 통해서 내가 부모에게 가진 이런저런 쥐어킨 그런 복잡한 감정들을 수용받을 수 있었어요. 표현하도록 격려받을 수 있었고, 근데 그걸 차마 부모한테는 표현하지 못한 것들을 상담에서는 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러면 예전에는 표현을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부모에게 상처 줄까봐 했을까요? 부모가 아니면 힘들어할까? 아니, 부모에게 상처 줄까봐도 그렇고 나 역시 이제 양가감정이 들잖아요. 부모에 대해서는 싫기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잠깐만. 할 얘기 마이크 반응이. 왜 신경 쓰였어? 근데 아니 근데 질문이 그 아이가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 좋겠냐 이런 얘기잖아요. 부모 입장에서. 그러면 홍 선생님은 그럼 애한테 그럼 너 상담 받아서 아니 그렇게 그러라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면 그 질문은 그럼 내가 부모가 됐을 때 아이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랬는데 본인은 나는 상담 받아서 됐다. 그러면은 너도 상담 받아라 이렇게 자식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는 제가 이제 자녀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만약에 제가 부모의 입장에서 고민이 된다면 일단 들어주는 게 쉽진 않겠지만 들어주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으니까. 근데 그게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졸라 억울할 것 같아. 나는 자식을 위해서 맞아. 했는데 이것이 근데 나도 그랬죠. 근데 억울해하면요. 어. 안 돼. 알았지. 그러니까 고민이 됐지. 아니 그 억울한 마음은 나중에라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자녀가 그걸 막 표현할 때 부모가 억울해하면 입을 닫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말하는 것도 사실은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용기를 낸 건데 억울하다는 반응을 들으면 바로 역시 내가 잘못이야 이렇게 좀 죄책감으로 가는 것 같아서 말하지 말았어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제 주관적인 경험인가요? 아니 소중한 경험이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이게 쉽지 않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제 우리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이랑 소통할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서로 이제 오해가 쌓이는 거잖아.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학년, 2학년 아들을 둘을 계속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이와 계속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뭐 환경?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뭘 시켰을 때도 애가 억울해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렸을 적에는 울면은 왜 우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냐, 뭐 들어가라, 뭐 형이니까 해야지. 그렇지 이제 말대꾸니까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오히려 얘기해라. 엄마 아빠도 할 얘기하고 너도 할 얘기해라.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나는 내가 억울하면 나도 내가 억울하다 그래 지금도. 근데 이제 애 얘기도 듣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래서 뭐 아직 두 분은 이제 아직 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나면 근데 그게 몇 살 때부터 먹혔어? 3살은 안 먹혀. 그렇지. 잘은 안 먹히고 우리 첫째 같은 경우에는 한 6살, 7살 때부터 얘가 좀 말이 빨랐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고 우리 둘째 같은 경우에는 한 1학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좀 상호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어떤 그런 계속 문화를 만들면 나중에 자식들이 할 얘기 할 때 부모도 나도 힘들다. 중요한 거 같아. 그치? 그러면 이제 애도 아빠도 힘드냐 인정해달라고 하고 하다 보면은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게 굉장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작을 그렇게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하시면 되죠. 너 아직 안 했잖아 시작을. 아니. 시작을 못하는 부모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시작을 못 하시는 부모들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일단은 소통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통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디 와야지? 무슨 요일 때 나와야 돼요? 금요일 저녁에 그렇지, 금요일 저녁에. 우리 소통 전문가님이시. 그래서 그냥 나도 말하고 너도 말해라. 이 기본적인 이게 사실은 되면 그러니까 내가 맞고 너는 틀리다 그게 아니라
네 입장 그럴 수 있고 내 입장 그럴 수 있다는 게 되면은 아이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저는 아이 키울 때 제가 상담 공부를 잘했다고 느끼는 게 부부 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 우리 이제 아이와의 관계에서 참 많이 느껴요. 근데 토론 주제가 그게 좀 오늘 갖고 오신 거죠? 중요한. 아니, 궁금해서 있는데 아, 네.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키울 때. 근데 이게 되게 궁금하고 그런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딱 할 말을 갇혀있는 다 서로 하는 그런 소통적인 것 문화를 그러니까 그런 관계를 계속하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처럼 어떻게 그게 되는지는 와닿진 않을 것 같아요. 누가? 예를 들면 할 말을 다 한다는 게 보통은 말싸움으로 아까 이어지는 이 보시는 분들? 네, 보시는 분들께서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게 쉽게 얘기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5번의 얘기를 통해서 한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의 관계가 사실은 맞아요. 이제 그대로 이제 다른 관계에서도 이제 재현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는 우리가 어떤 상담의 기법이나 이런 명칭들을 쓰지는 않지만 이제 그 관계를 계속 이제 이어가는 네, 그런 연장선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대부분은 상담자와 내담자는 감정의 골이 깊지 않잖아요. 좀 이렇게 표현하면은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오랫동안 쌓아왔던 감정, 그러니까 좀 억울함이 덜하지. 다른 아주 중요한 감정 중에 하나는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내 말을 하고 이 사람 얘기를 듣는 것에 관해서 좀 억울함이 덜한데, 그리고 당연히 이제 어느 한 측면으로 대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부모 자식 간에는 오래 쌓아왔던 감정의 골이 있다 보니까 그게 참 그거를 먼저 선뜻 이제 들으려 하고 먼저 선뜻 말을 걸어보고 이런 거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의 문제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안 했는데 내가 왜 너한테 해줘야 되지? 사실은 이 싸움이거든요. 네. 많은 내담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이제 가족 간의 관계에서 갈등을 겪는 많은 분들이 요 턱을 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죠. 그러니까 이제 감정의 골이 깊지 않은 관계에서 사실 이게 좀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또 집단의 중요성을 그렇죠. 근데 이게 또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홍성현 선생님과의 관계 패턴이거든요, 저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항상 이제 홍성현 선생님이 저한테 뭔가 불만 같은 걸 토로하면은 억울한 게 항상 커요. 감정의 골이 좀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서운한데 나는 서운한데 근데 왜 얘기를 안 했냐고.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야, 억울함이 커서. 근데 아까 이제 그러니까 서운한 걸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당신도 서운한 걸 얘기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억울해서 선뜻 또 이렇게 얘기를 섭섭한 걸 얘기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내가 서운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타이밍에 얘기를 하니까 몰랐는데 그때 얘기를 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느낌은 그러니까 이게 부모 그건가? 그러니까 나는 항상 초점이 얘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초점인데 근데 얘는 항상 부족해. 왜 이거밖에 안 해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니까 아니 왜 특별히 황찬현 선생님한테 왜 그러세요? 많이 의지하고 뭐라 해야겠지? 네. 많은 저의 뭐 고민이나 이런 것들 많이 공유했거든요. 나는 우리 센터에서 제일 많이? 그랬었죠. 그래. 기대가 크겠네.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 연습을 해봐야 된다. 그 억울한 감정이 없는 관계에서 연습을 해봐야 된다 하는데 원래 저였으면은 안 하죠. 그렇죠. 억울하면 큰데 내가 왜 해? 그 아까 뭐 자존심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연습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잡고 있죠. 아 내가 억울함이 크구나. 그래서 이거를 내가 포기하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 이제 생각이 있으니까 이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소통해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미리 육아를 경험하시는 느낌. 그렇죠. 딸을 키우는. 그래서 딸을 낳고 싶지 않다고 저. 딸을 남자들은 낳으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저한테. 이러세요. 감정적으로 본인보다 너무 예민하니까. 아 근데 진짜 얘기하다 보면 저희 아빠 같아요.
진짜 그 느낌을 받아요. 그래요. 아니, 좀 그래서- 둔해서 아니, 빨리 못 캐치하고. 그런 것도 있고 뭔가 표현했을 때 억울한 반응을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그랬었어요. 근데 내가 봤을 때 한철 선생님은 되게 생각해줘요. 진짜로. 맞아. 그래서 나한테도 그 얘기를 해서 그래 뭐 진짜 야 사실 한철 선생님 브리더가 딱히 지금 필요한 상황은 아닌데도 같이 좀 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제 그러니까 내가 봐도 내가 한철 되게 황당하다 이렇게 느끼겠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만 들으니까 아니 지금 얘기하잖아. 지금 내 이 얘기는 안 들리는 거지. 그렇지. 이런 거야. 마치 아빠는 표현 잘 안 하는데 엄마가 옆에서 아니야 너 아빠가 너 얼마나 그렇지.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듣는 거 같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같이 엄마 역할을 해줄 사람도 필요하고. 그렇지. 왜냐면 왜냐면 모든 걸 패키지로 경험할 수 있는 그렇지. 아니 근데 보통 가족 안에서는 엄마랑 아빠랑 같이 앉아서 야 네 아빠가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아빠가 나가면 뒤에서 그치 뒤에서 이렇게 따로. 하니까 계속 이제 소통이 잘 안 되는데 맞아요. 그쵸? 다 둘러앉아서 하면은 사실은 야 뭐 아빠가 야 내 아빠가 그런 게 아니라 그럼 아빠가 내가 얘기할게 이렇게 할 수 소통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다 여기서 얘기하는 참여자 관점인 거예요. 맞아. 모든 가족이 참여자가 되면은 그렇죠. 서로 의사소통 속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같이 편들어주고 하면서 그게 보이게도 만들어줄 수 있고 이런 건데 보통 이제 우리 문화가 자체가 갈등을 이제 피하는 문화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서로 안 하려고 하고 뒤에서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러니까 뒤에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나를 좀 조정하는 것 같고 자녀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마음이 들게 해서 더 거부감을 좀 크게 만드는 좀 그런 좀 악영향이 있죠. 그래도 사실 어쩌면은 이 부모랑 자녀 사이는 어쨌든 부모가 자녀에 대한 마음이 크니까 사실은 결국에는 이게 뭐 갈등일 수도 있게 되는데 사실 이게 부부 사이의 이제 문제라면 그때는 진짜 그래서 오늘 부부간의 갈등이 낀다면 목소리가 아주 고차원적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오늘 그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가족 안에 1차적인 연합이 부부 사이에 있지 않고 이제 부모 자녀 사이에 있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부부간이 이제 갈등이 있어서 등 돌렸을 때 부모 자녀 사이에 그때 종종 이렇게 자녀의 부모화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역할 반전이 일어나서 자녀의 욕구에 부모가 반응한다기보다 자녀가 부모의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이렇게 된다고 하면서 진짜 이 부부간에 사실은 계속 마주 앉아서 계속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게 이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데 사실 쉽진 않죠.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진짜 부부간에 소통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어. 왜냐면은 다 맞벌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침에 봤다가 저녁 늦게 와요. 그렇지. 그럼 언제 소통해?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지. 맞아요. 그러다가 그런 상태에다가 이제 갑자기 애를 딱 낳는다. 그렇지. 그럼 공동의 과제가 생겼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지옥 시작인 거죠. 그렇죠. 저는 너 이혼하고 싶냐? 지역시대가 저는 잘 모르는 얘기가 말 조심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저 씨가 안 봐 이거? 지역시대가 저는 잘 모르는 얘기가 말 조심해.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저 씨가 안 봐 이거? 이런 얘기 안 해. 나 지금. 그래서 결혼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는데 실제로 살다 보면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게 사실은 잘 맞는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도 뭐 어떤 면에서는 또 좋겠다. 사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랑 일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는 되게 힘든 일 같아요. 여러 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때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느 한 사람은 좀 감정적으로 예민하고 어느 한 사람은 이제 주어진 목표에 예민하고 이렇게 이런 두 사람이 만났을 때 이제 부부 사이 갈등이 있는 경우가 좀 굉장히 심해지고 야, 연애할 때는 엄청 재밌었겠네. 연애할 때 서로 다르니까 재밌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둘 다 이제 감정에 좀 이렇게 예민하지 않고 좀 안정적이면서도
그냥 주어진 목표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삶의 재미신 분들이 두 분이 만나시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유지는 되겠죠. 이제 자녀 입장에서 그게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부부 두 분은 굉장히 이제 사이가 좋을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그렇게 만났을 때 이제 좀 어려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피하기가 어려워요. 피한다고 해도. 왜냐면 이게 어차피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나보다 1만 더 이 사람이 예민해도 나한테는 100처럼 예민하게 이제 느껴지는 부분이어서 참 누굴 만나도 사실은 맞는 사람을 만나기는 정말 어렵죠. 맞아. 이게 마치 좀 정치적인 입장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완전히 좀 뭐 이렇게 진보 쪽인 사람이 보기에는 약간만 보수적이어도 꼴통 보수처럼 보이는 것처럼 이 둘이 살다 보면은 그런 어떤 대조 효과가 너무 크게 일어나서 사실은 갈등이 있기가 너무나 쉬운.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게 맞아요. 중요하죠. 그래서 집단에 오면 그런 게 또 가능해지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집단에서? 여러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해지거든요. 내 남편은 그렇지. 저 정도까지는 아니야. 저 정도까지 말이 안 통하진 않는다. 근데 사실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집단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그래도 우리 와이프는 괜찮구나. 저 정도는 항상 감사하고 있어. 저는 야, 너 여기서 말 잘해. 선생님이랑 얘기할 때마다 저 항상 이럴 때 와이프 얘기를 한번 해야지. 할 때마다 아, 와이프 얘기. 네네. 저는 항상 감사하는 마음. 날 걸어해줘서 감사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는 날이 오겠다. 그렇지, 상대적이니까.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그래서 벌써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네. 뭐, 책 얘기는 잘 못했고, 그냥 즐겁게. 또 중요한 얘기니까. 자, 이렇게 한마디씩 오늘 이제 이번 책 중에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남는 한마디. 뭔가 막 더 하고 싶은데 끝나네. 시동 걸렸는데. 저는 이제 311페이지에 이제 14번째인데 대부분의 상담자는 내담자를 진면시키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것은 종종 내담자를 노출시키고 당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원치 않은 결과를 수반한다. 임상적인 일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요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대부분의 초보 상담자는 책임감 있고 돌보는 사람인 상담자, 내담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어떤 것을 하게 될까 걱정한다. 그러나 직면시키거나 적대적이지 않으면서 내담자에게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적인 방법에 관해 솔직하게 피드백을 주거나 자신의 문제에 스스로 기여하는 바를 보고 개인적인 책임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담자를 도전하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에 상담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하면서 알았는데 이제 저희 부모님 이제 허용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강요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좀 거부감이 드는 것 자체고, 그냥 이런 직면이라는 것들은 뭔가 강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요하는 건 싫다라는 게 이게 이제 딱 꽂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게 민주적인 분어처럼 규칙이 정해주고 그리고 규칙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감정도 다르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게 됐죠. 저는 296페이지에 이런 말이 있어요. 상담자의 역전이 반응이 일어날 때 내담자는 다시 혼자 남겨주고 자신의 경험에서 분리된다. 슬프고 화나고 또 타인을 다치고 화나게 하거나 정서적으로 분리시킨다는 내담자의 병적인 믿음은 이런 대인관계 과정에서 해결되기보다는 다시 한번 이제 재확인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사실 좀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상담자는 어떤 누구를 만나서 관계를 맺더라도 자신의 문제가 아닌 일단 내담자의 관계 패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면에서 사실 상담자의 역전이는 그 자체로 비윤리적이다라는 이제 그런 글들을 봤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완전하게 역전이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자신의 역전이가 뭔지, 이 책에서도 계속 상담자의 원가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상담자가 원가족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게 분명히 방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상담자들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장시켜야 되는데,
근데 사실 많은 경우에 그런 상담자의 자기 성장과 어떤 그런 것들이 소위 말해서 교육 분석이라는 그런 1대1의 패턴 속에서만 진행이 되는데, 사실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상담자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되게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해야 가장 확실하게 좀 다양하게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근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주변 상담하시는 선생님들 봤을 때 그냥 정말 자신의 역전일을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신의 부모님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냥 막연하게 밀어두기만 하고 그냥 무조건 상담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은 걸 봤을 때 참 안타깝고 속상하고, 뭐 이분들을 만나는 그런 내담자들은 그게 무슨 죄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이 상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모습을 정말 계속 직면하고 성장시키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역전이 가는, 적어도 자기가 어디에 취약한지를 알고 있거나 그걸 자기가 스스로 내담자의 과정에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돼야 좋은데, 아무튼 좀 이런 거 보면서 또 집단에 와서 사실 이렇게 상담하겠다고 하시는 많은 분들 보면서 좀 씁쓸한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제가 그냥 제 얘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좀 조언을 좀 저도 좀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저희가 아이를 양육할 때거나 상담을 할 때 일관성이 있는 게 사실은 매우 중요한 원칙 중에 이제 하나고, 아이가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전제라고 이제 많이 배우죠. 많이 배우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중요하다는 걸 이제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상담자들이 공부는 하니까. 그런데 그 일관성에 관한 모습이, 그러니까 선택의 문제가 이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일관된 모습을 내담자한테 보여야 하는가를 먼저 판단해 봐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떤 이야기나 어떤 반응을 했을 때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역전이라던가 감정, 생각들 중에 어떤 것을 활용해서 반응해야 하는가. 사실은 이거를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되고 사례 개념화를 통해서 장기적인 판단도 해야 되는 문제인데, 근데 많은 상담자들은 그냥 본인이 그냥 누구나 일관적으로 대하는 일관적인 모습을 다 가주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또 판에 박힌 거지. 어떤 내담자들을 만나던 상담하는 방식이 다 판에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은 본인의 삶에서 희노애락을 다 느끼면서 살 텐데, 사실은 상담 장면에서는 내담자를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일관적이고, 물론 이제 그게 이제 상담의 기법으로 하나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건 사람들이 오해해서 잘못 쓰고 있는 것 같긴 한데요. 하여튼 그러려고 유지하는 상담자들이 되게 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서는 상담자들이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연습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사실 이건 감정적인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쉬운 예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정말 내담자가 위험한 일이 있어서 절대로 행동을 막아야 할 때는 강하게 내담자를 이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렇게 잡아줘야 되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그래서 다시는 그런 행동을 못할 수 있도록 잡아줘야 하고, 사실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근데 상담자들의 반응은 보통 일관적인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또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담자 역량이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289페이지에 보시면요, 이제 마지막 단락, 이제 첫 번째 줄인데요. 그러니까 갈등이 심하고 통합이 안 되어 있을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측면을 다른 사람에게 주입한다. 자신의 갈등을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고 주입하는 것은 내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외부에서 찾는 것이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좀 어떻게 들렸냐면요. 이제 제가 이걸 얼마나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묻는 분들이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를 이해하고 싶다, 본인이. 근데 이해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담자들이 그런 대답을 주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부모를 좀 이해해서 내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많은 내담자들이 그런데 그 부모를 이해한다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해가 잘난 척을 좀 하자면 이해 제가 1시간 만에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부모님에 대한 여기를 보고 좀 얘기하면 감정 간의 갈등 때문에 오신다면 두 분이 어떤 역동을 가지고서 그런 갈등을 하게 되는지 정말 1시간이면 충분하게 이해시켜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다고 본인이 그 갈등에서 벗어나게도 안 되고 해답을 찾게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많이 이제 설득을 해봤지만 내 남자를 원해서 제가 할 때는 말씀해 드리기도 하지만 그걸로 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그게 왜 되질 않을까 제가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해봤었는데 결국에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담자들의 목적은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고 나면 내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듯이 수학 문제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 다음에는 그 원리를 이용한 문제들의 답을 자기가 직접 바로바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제 그런 믿음에서 이제 나오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갈등의 문제는 본인이 그렇게 문제를 푸는 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와 문제를 푸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핵심, 여기서 얘기하는 핵심이 그런 거거든요. 문제의 출제자이면서 본인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출제자가 따로 있고 푸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대인관계 갈등의 문제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단순하게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이해하는 게 정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어차피 상호작용인 적인 거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관한 것을 본인이 스스로 느낄 수 있고 상대편이 어떤 마음으로 거기서 그렇게 반응하는지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적인 이해로는 부족하고 본인이 사실은 그 갈등의 주체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둘이 싸우고 있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데 안 싸우게 하고 싶어. 그럼 딱 가가지고 야 싸우지 마. 싸우는 건 나쁜 거야. 그럼 둘이 싸우는 걸 멈출 수 있겠어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나도 두 사람이 왜 싸우는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쪽 입장에서 막 같이 싸우다가 얘 얘기도 들어보면 저는 그래도 당사자는 아니니까 이쪽 편의 입장에서 막 들어서 싸우다가 이 얘기를 들어보면 이쪽 편을 들다 보니까 이 얘기가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되네? 그럼 야, 너 이 얘기는 얘 좀 이 얘기인 것 같은데 내가 들어보니까 사실 이렇게 돼야 갈등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 단순하게 우리가 이상적인 것을 내놓는다고 그게 해답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흙탕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본인 스스로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욕구는 본인은 진흙탕에 들어가지 않고 단순하게 어떤 모습이 좋은 그림인가를 판단해보고 싶은 마음이 더 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꾸 원인을 밖으로 두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는 짧게 할게요. 저는 200. 좀 길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집단하죠. 네네네. 또 집단에 있으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너무 좋은데 비유가 그 문제 출제 네. 그 블로그에 좀 정리해서 올려주세요. 네. 이해가 빡 됐어. 그러니까 문제 출제자 좋아. 저도 296쪽 아래쪽에 자 마지막 그 문단 보면은 어떤 내담자는 과거에 자신이 받았던 똑같은 문제의 반응을 상담자로부터 이끌어내는데 능숙하다. 대부분 내담자들의 갈등이 상담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담자와 재현될 것이며 파악되고 재조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통 상담자는 협조적이고 친절하며 존중적인 내담자와 공감하고 따뜻한 관계를 가지며 진실되기는 쉽다. 하지만 어떤 내담자들은 공격적이거나 지배적, 수동적 혹은 이간질하고 위협하며 상담자를 좌절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내담자와 작업 동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저도 되게 어렵게 느꼈던 상담도 있었고, 또 이제 대인 관계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었는데, 그게 너무 강렬하게 나와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여기 부분을 읽고, 또 이 옆에 존의 사례를 보면서, 이걸 미리 공부하고 알았더라면 더 좋았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때 상담자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내담자의 부작용적인 관계 양상에 관한 가설. 그러니까 내담자가 타인 또는 상담자에게서 이끌어내려는 불러일으키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설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써 있었거든요. 네. 그 생각이 많이 났어요.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이제 앞으로 상담은 더 잘하실 수 있겠죠. 아 그럼요. 네, 그 홍보 한마디 해주시죠. 네. 금요일 저녁 직전 있습니다. 개인 상담. 네, 개인 상담도 하고요. 네. 조만간 인터뷰 올릴 거니까요. 야, 잘할 자신 있다고 얘기해. 네, 잘하셨어요. 아, 조만간 분당에 개업하신다고. 네. 자, 오늘 스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